어서 오이소. 네, 신명나는 소통, 신명나는 세상. 김종천의 신나소 신나세. 네, 부산 가톨릭대학교 김종천 특임 교수님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김종천입니다. 예,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그 뜨거운 감자 국민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네. 여야 합의로 개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반응은 아직 좀 분분하다. 말씀들이 좀 많다.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런 얘기들이 많으신 것 같거든요. 예. 네, 그렇습니다. 뭐 지난 3월 20일 그 정말 18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여야 합의로 통과됐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는 뭐 하위 법령 마련을 거치게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서 어제도 뭐 방송도 나오고 많은 그 여론이 아주 팽팽한데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이 뭐 거의 비슷할 정도로 어떤 조사에는 반대가 좀 높고 예. 예. 어떤 조사에는 찬성이 약간 높다든지 이렇게 팽팽한 지금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전체 국민을 봤을 때는 팽팽하지만 연령대별로 보면 입장 차이가 상당히 다르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뭐 단순히 생각하시면 국민연금이라는 것은 그 경제활동 그 시기 때 돈을 내고 은퇴 후에 돈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입장을 바꾸나 보면 지금까지 돈을 많이 내셨던 분들은 네. 굳이 반대할 필요가 없고요. 예. 앞으로 이제 돈을 많이 내셔야 될 입장에서는 이게 또 부담이 된다라는 것인데 네네. 20대, 30대, 2030 세대에서는 2030의 한 10명 중에 6명은 네. 그 요번에 개정한 부분에 대해 상당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어. 이 40대에서도 약간 반대 입장이 좀 높고요. 예. 50대에서 기점으로 해서 이제 찬성 쪽이 높은데 60, 70대 같은 경우는 이미 혜택을 받고 계시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니 뭐 어떻게 바뀌든 자기가 이미 받고 있는 입장에서는 굳이 뭐 반대할 입장은 없다라는 해서 2, 3, 40대와 5, 6, 70대 이후의 어떤 그 두 세대가 약간 네. 입장차가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자, 이번 국민연금 개혁의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좀 세대 차이의 입장 차가 크게 나는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선 이번 국민연금 개정의 핵심적인 사항을 좀 짚어주신다면 뭘까요? 네, 뭐 많습니다만 핵심적인 건 두 가지 때문인데요. 예. 현재 저희가 그 연금 보험료율을 뭐 소득의 그 임금의 9%를 내던 것이 예. 이제 8년간 점진적으로 네. 0.5%씩 계속 늘어나서 13%까지 늘어납니다. 예. 그리고 소득 대체율이라고 해서 은퇴 이후에 자기가 받던 평균 소득의 40%를 보장해 둔 것을 네. 이제 3%를 좀 인상해서 43%로 인상한다라는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래 국민연금을 개정하게 된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항상 이제 여야간이나 시민단체나 많은 국민들께서 그 여러 가지 입장을 취하시는 게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예. 이대로 가다가는 연금이 고갈될 수 있다. 너무 적게 내고 있다. 선진국과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너무 적으니까 고갈되지 않기 위해서는 연금 보험료를 좀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배경이고요. 네. 예. 돈을 내는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노후의 생활을 안정적인 경제 생활을 하라는 말이냐. 특히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회원국 중에 네. 빈곤율이 1위거든요. 노인 인구의 40% 가까이가 빈곤한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소득 대체율을 좀 높여서 네. 빈곤을 좀 완화시키는데 해야 된다 해서 이제 소득 대체율을 40에서 43%로 올린 그 배경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근데 또 약간 궁금한 게 보험료는 점진적으로 인상을 하는데 소득 대체율은 왜 즉각 올리느냐. 지금 연금 받고 있는 어르신들 또 은퇴를 앞두고 있는 기성세대들이 소급 적용을 받아서 더 혜택 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좀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보험료율을 갑작스럽게 올리면 국민적 저항이 심하니까. 그렇죠. 예. 뭐 일본에서도 그랬고 외국의 어떤 선례를 많이 좀 뭐 근거를 했다고 그러나요? 좀 네. 많이 참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좀 천천히 올리는데 네. 소득 대체율은 8년 후까지 올리는 게 아니라 내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이 그렇더라고요. 되거든요. 예. 그럼 돈이 또 많이 나가지 않느냐? 네. 이런 염려를 그 2030 세대에서 많이 하는데 네. 그것은 아마 결국 2030 세대 입장에서 보면 당장 우리는 보험료를 많이 내야 되고 네. 또 기존의 어떤 기성세대라고 할까요? 은퇴세대 국민연금 혜택 받은 사람은
혜택을 또 다 받아가지 않느냐. 그럼 결국은 청년 세대가 더 많은 부담을 하게 될 수 있다라는 예. 우려 속에 나온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번 연금 개혁이 세대 간에 불공평하고 기성 세대가 2030 청년 세대를 버린 게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건 뭐 사실 요번에 그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된 자료를 보면요. 예. 그 Q&A라고 그래서 연금개혁 Q&A라는 자료를 보면은 만약에 이렇게 개정이 되면 9%에서 13% 되고 네. 소득 대체율이 40에서 43% 됐을 때 얼마 내고 얼마 받는가라는 한 예를 들어 놨습니다. 예. 그래서 그 올해 뭐 평균 소득자가 309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월 평균 네. 40년 동안 저희가 불입을 하거든요. 최소 요건은 10년이지만 40년을 다 내면은 이제 혜택을 받는데 43%라고 예, 예. 소득 대체를 받는데 기존 방식으로 봤을 때는 한 1억 3천만 원 정도 내는데 네. 개정한 법에 의하면은 1억 한 8천만 원 정도 넘게 내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예. 결국은 5,400만 원을 더 내게 되고요. 네네. 근데 받는 돈을 보니까 기존 방식으로는 봤을 때는 한 2억 9천만 원을 받는데 네. 개정된 법에 따르면 한 3억 1천만 원 좀 넘게 받으니까 한 2,200만 원밖에 더 받지 못한다. 네. 결국 못 받는 건 아닌데 낸 돈에 비해서 덜 혜택 받는다라는 이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 젊은 2030 입장에서 상당히 불만의 요지가 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아니 근데 이제 5,400만 원 더 냈는데 2,200만 원 더 준다고 하면 뭐 사실 이게 2030 세대한테는 불리한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에 이제 불만이 그럼 사실에 근거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그것만 보면 그런데요. 네. 그 과거에는 사실 국민연금이나 연금제도를 시작할 때는 어느 나라나 네. 특혜를 많이 줍니다. 예, 예. 처음 시작할 때 저희 연금 보험료율이 3%였습니다. 네. 지금보다 3분의 1밖에 내지 않았거든요. 그러네요. 네네. 그런데 그 당시에 소득 대체율이 70%였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초기에 어떤 가입자분들이 동료를 하기 위해서 어느 나라나 많이 하고 있는데 그땐 또 그 혜택을 줬었고요. 네. 지금 이번에 개정된 내용을 보면 크레딧이라는 제도가 기존에 있습니다만 이걸 확대한 게 있는데 네네. 세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제 두 가지 말씀드리면 2030 세대들한테 해당되는 게 예, 예. 출산 크레딧이라는 것과 출산 군 크레딧. 복무 크레딧이라고 있는데요. 예, 예. 왜 출산하는 경우에 여성분들이 특히 여성분들이 직장을 휴직을 하거나 출산휴가 가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 이제 그 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하니까 이런 기간에도 돈을 내지 않아도 연금 기간으로 인정을 해주는 것이 크레딧입니다. 또 남성 같은 경우는 여성과 다르게 군 복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군 복무 기간에도 돈을 내지 않아도 그 기간 동안 복무 기간을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을 해주거든요. 예, 예. 근데 좀 재미있는 사실이 올해 출산 크레딧 받은 사람이 남성이 많겠습니까? 여성이 많겠습니까? 여성이 많지 여성이 않을까요? 보통 우리가 출산 크레딧 하면 여성분들을 위한 거라고 보는데 2024년 기준을 보면 한 6천여 명 중에 네. 97% 넘게 남성입니다. 아 그래요? 이게 이제 남자에서 관계없이 부모의 입장에서 크레딧을 받는 것입니다. 예. 여성분들을 위해서 주로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한 건데 실제로 현 혜택은 97%가 남성이 크레딧 혜택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해당됩니다. 예. 근데 앞으로 이렇게 좀 제한돼 있고 기존에는 이 그 기간을 좀 제한했었는데 네. 이번에 개정안 보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에서 제한을 풀었습니다. 음. 과거에는 50개월까지 제한을 뒀었는데 이제는 제한이 없어지니까 네. 만약 이런 방식으로 출산 크레딧과 군복무 크레딧을 감안하니까 네. 소득 대체율이 한 1.48%, 한 1.5% 이상이 늘어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모든 2030 세대가 분류할 것이다라고 그냥 단정 짓기는 약간 좀 무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크레딧 제도가 확대된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뭐 돈 5천만 원 내고 2천만 원 받는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런 네, 말씀이신 너무 거죠? 세대 간의 어떤 첨예하게 대립적 관계에서 그렇게 볼 것은 아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또 2030 청년 세대들의 걱정 중에 하나가 연금이 고갈되고 나면 나는 돈 열심히 내고 나서 나중에 받아야 될 때 출산율 막 떨어지고 있는데 그럼 미래는 더 심할 것이고 그때는 나는 받을 돈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이 있는 것 같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끊임없이 저도 작년에 나와서 이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고 예. 외국에서도 이런 부분이 많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상당히 불안하신가 봐요.
그래서 현재 기존에는 국민연금의 연금 지급 그 보장을 명문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개정안에는 국가가 기금이 고갈 뭐 관계없이 네. 무조건 연금을 지급해야 된다라는 보장을 명문화시켰다라는 데 좀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연금이 고갈된다고 그래도 받지 못하는 일은 없는데 네. 또 이걸 오해를 샀던 게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자료가 네. 이대로 가면 2064년도 아니 2071년도에 71년도에. 고갈이 되는데 네. 7년 차이가 난다. 뭐 이런 어떤 고갈 시점을 네, 이렇게 네, 네. 보도하다 보니 예. 또 오해를 불러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근데 보건복지부는 그러면 왜 그런 자료를 낸 걸까요? 그 주로 우리가 이제 관심을 많이 갖는 곳은 보험료율이 몇 프로냐, 예. 소득 대체율이 몇 프로냐에만 관심을 갖지 이 연금 기금을 어떻게 운용하는 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덜 덜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만약에 연금 기금을 운용을 해서 그 이율을 그러니까 이자를 많이 받아서 네. 한 4.5%를 받으면은 2064년도에 고갈되고 네. 요보다 더 이율을 좀 더 낸 1%만 더 내면 내면? 네. 7년을 더 연기시킬 수 있다라는 그러한 차원에서 냈는데 네. 오해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국민연금 기금의 수익률이 그렇게밖에 안 됩니까? 좀 아쉽게 지난 10년간 보면 한 5% 정도 수준이고요. 5%. 예. 예. 1988년부터 한 37년간 보면은 연평균 한 6.82% 정도 되는데요. 네. 이 상당히 저 이율이 좀 낮긴 하고 기금 자체가 세계 3대 기금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37년 동안 738조 정도의 운용 수익을 냈습니다. 네. 냈지만 좀 아쉬운 부분도 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막 이렇게 이슈화가 되면서 이제 뭐 다른 나라는 어떠냐 막 이런 것들을 이제 뭐 국민들이 많이 확인을 하고 관심을 갖게 되셨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막 캐나다 이야기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네. 막 지난 10년의 수익률이 막 10%가 넘었다 막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럼 맞습니다. 우리는 진짜 이거 좀 잘못 운영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시는 것 같거든요. 뭐든 이제 글로벌 어떤 시대에서 국내 주식에만 투자하거나 안정적인 어떤 채권에만 투자를 해서 수익률을 내는 것은 그 시대가 지난 것 같습니다. 예.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연금 기금을 운영하기 위해서 세계 8곳에 네. 운영 기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계 자산에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보험료를 크게 인상하지 않아도 네. 기금 고갈을 늦출 수 있는 큰 장점이기 때문에 네. 어떤 기금의 지속성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기금 운용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수익률이 높으면 캐나다 입장에서도 뭔가 좀 위험도가 높은 것들도 감소할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캐나다 국민들 정서에는 다 공감이 된 사항들인가요? 뭐 사실 뭐 그만큼 안전 장치도 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국민연금 기금을 안전자산에 거의 많이 그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결국 대체 자산이라고 그래서요. 네. 뭐 안전 자산이고 이런 주식이나 이것과 좀 다른 이런 부분에 그러니까 뭐 모든 투자 대상에 이제 하는데 우리나라는 17%밖에 하지 않고 예. 캐나다 같은 경우는 60%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차이가 그러니까 크네요. 위험 요소는 있긴 하지만 예. 그래도 전문가들이 네. 좀 안정적으로 투자를 좀 지속적으로 한다면 네. 우리 연금 기금이 어떤 고갈 시기도 늦출 수 있고 네. 어떤 세계적인 수준의 이유를 좀 얻어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결국에는 국민연금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기금 운영을 잘하든지 아니면 보험료율을 인상하든지 이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상태로 가다가는 13%, 43% 가지고는 네. 일본이 2004년도에 18.4%까지 올렸거든요. 어. 근데 여기뿐만 아니라 그때 자동 조절 장치까지 도입을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데 네. 현재 우리나라가 이제 이번에 개정한 13%, 43%의 어떤 대체율을 위해서는 이게 사실 과연 안전할까? 이렇게 가다가는 또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그 자동 조정 장치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두고도 뭐 여야 시민단체의 찬반이 나뉘고 있더라고요. 이 예. 국회 연금특위에서 자동 조정 장치가 또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히 이게 어떤 걸 말하는지 마지막으로 좀 짚어주시죠. 이게 그 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이 딱 고정이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기대 수명이 늘어날 수도 있고 또 가입자 수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험료율과 기대 수명과 연관되기 때문에 네. 매년 물가 상승률을 그 보험료에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를 들어서 5% 정도의 물가 상승률이 나왔다면 내년에 연금이 5% 인상되거든요. 예. 그런데 올해 사는 기대 수명이 늘어난다. 1% 늘어난다. 네. 그럼 받을 사람이 많기 때문에 1%를 까겠다라는 것입니다. 아. 그리고 가입자 수가 또 1% 줄어들었다. 네. 그럼 1%또 까는 겁니다. 아. 그럼 결국은 5%의 물가 상승에 1%를 제하면 3%밖에 반영을 하지 못하라는 것이 자동 조절 장치라고 하기도 하고 네. 자동 안전 장치라고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국민연금에 대한 이야기 쭉 나눠봤는데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께 마지막으로 짧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남기실까요? 국민연금 제도는 복지국가로 가는 하나의 중요한 장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어떤 어려운 점도 있고 그 과정에서 합의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긴 하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노후 생활을 안전하는데 중요한 수단으로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선진국의 여러 예를 잘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저희도 잘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협조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